엄마, 혹시 지금 갖고 있는 건 뭐 있어? 외할아버지가 주신 아파트 2채는 아직 전세 놓은 상태지? 대출은 없지? 그래. 그건 왜?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갑자기 또 아프면 요양병원 같은 데도 알아봐야 하니까. 박 씨는 그때는 딸이 걱정돼서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딸이 다시 병실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엄마 갖고 계신 아파트 있잖아. 2채 있으니까 그중 한 채만 먼저 내 앞으로 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 그건 엄마가 만약을 위해서 아직 갖고 있는 거야. 그걸로 니네 평생 먹여 살렸고. 그치? 엄마 말도 맞는 말이지. 근데 엄마가 아파트 지원만 해준다면 나도 그 집을 발판 삼아 새 출발해보고 싶어. 너는 그게 지금 그렇게 급해? 엄마 이러고 누워있는데.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엄마 머리가 아파온다. 딸은 서둘러 말합니다. 저기 엄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는 엄마가 지금 힘드니까 더 빨리 대책을 세우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약해지신 걸 보니까 마음이 급해졌어. 이번에 도와주면 나 이번엔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딸은 그렇게 말을 잇고 박 씨는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낯선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불현듯 이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늘 이런 식으로 미국 유학도 가겠다고 했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혼수자금도 보태달라고 했었습니다. 이혼하고 우울하다며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대서 몇천 보태주기도 했고 그때마다 이번이 끝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또 저렇게 인생을 꾸려가며 변덕을 부리고 하다못해 엄마가 암에 걸려 회복하느라 누워있는데 그 머리맡에서 저런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던 겁니다. 엄마는 안 될 것 같아. 아파트 얘기는 하지 말자. 박 씨가 단호하게 입을 다물자 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실망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격앙으로 표정이 금세 바뀌었습니다. 진짜 그게 엄마 마음이야? 엄마의 나를 향한 마음이 고작 이거야? 엄마도 지금 힘든 거 알지만 나도 이혼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좀 도와주면 안 돼. 딸은 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엄마는 이제 여생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앞으로 살 날이 몇십 년인데 이거 하나 딸한테 좀 미리 못 해줘? 박 씨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여생이라는 단어까지 꺼낸 딸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는 대차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박 씨는 침대 머리맡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이 나가버린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올해로 71세가 된 박금자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2자식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당시만 해도 말만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한다며 여기저기 벌려놓고 책임은 박 씨에게 밀었습니다. 당신이 좀 버텨줘야지. 내가 돈 벌어오면 그때 갚을게. 이처럼 말뿐이던 남편에게 결국 등을 돌린 건 박 씨였습니다. 이혼 후 박 씨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소형 전세 아파트 2채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혼자 애들 키우는 것이 안쓰럽다며 친정 아버지가 건네준 그 집들이 아니었다면 삶이 훨씬 더 고단했을 거라 박 씨는 늘 마음속 깊이 고마워했습니다. 자식들에겐 차별 없이 잘해주고 싶었지만 딸에게는 유독 마음이 더 많이 갔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왜 우리는 아빠랑 같이 살지 않냐며 눈망울을 동그랗게 뜨고 묻곤 했습니다. 결핍을 일찍부터 느낀 아이였습니다. 성격도 강했고 말도 거칠었지만 박 씨는 그런 딸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 유학이 가고 싶다 할 때 박 씨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보내줬습니다. 외가에도 돈을 빌리고 여러모로 무리였지만 딸의 바람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달리 딸은 일찍 결혼했고 박 씨가 보기엔 그리 안정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애가 너무 성급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좋다니까. 박 씨는 결혼을 말리다 결국 허락했고 아니나 다를까 몇 해 지나지 않아 이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위가 외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속상했지만 그래도 딸을 토닥였습니다. 아무렴 당사자인 딸이 나보다 더 힘들겠나 싶었던 겁니다. 반면 아들은 조용하고 묵묵한 편이었습니다. 늘 자기 몫은 스스로 알아서 해내려 했고 유난을 떤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아들이 결혼할 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작은 아파트 한 채를 해줬습니다. 아들은 지금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누나와는 여전히 서먹한 사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둘은 성격이 너무 달랐고 부딪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매형될 사람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남자는 같은 남자가 안다며 성급하게 결정하는 누나를 말렸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자 딸은 여러모로 자존심이 상했는지 남매 간에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쟤네는 말 안 섞는 게 서로를 위해 좋아. 박 씨는 늘 그렇게 중재해 보려 했지만 둘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건 박 씨에게도 늘 마음의 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평소에도 간간히 피로감이 심해지고 기침이 길어지는 날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거니 넘겼지만 어느 날은 앉아 있다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면서 가슴까지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를 받은 끝에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박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고 한참을 앉아서 의사의 말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며 자식들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다들 놀라고 초반에 뛰어오긴 했지만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박 씨는 우선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큰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암이래.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정말이야? 엄마 지금 어디야? 당장 갈게. 박 씨는 잠시 말없이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괜찮다. 수술 일정은 아직 안 나왔고 그냥 알고는 있으라고. 아들은 다음날 바로 집에 들렀고 며느리도 통화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엄마를 챙기기 어렵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심하게 전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네, 엄마. 그리고 저기, 엄마 걱정할까 말을 못했는데 요즘 애 심장 문제 때문에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여기도 정신이 없어. 엄마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어야 하는 거야? 우선은 간병인 쪽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그 말에 박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너도 바쁘지 알겠다. 애 심장이 많이 안 좋나 보구나. 엄마만큼 큰 문제는 아니야. 당연히 엄마 쪽에 기우는 게 맞는데 나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엄마. 최대한 엄마에게 맞춰야지. 그제서 박 씨는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 알렸습니다. 아들도 안타까운 듯 보였고 일단 자식이 둘이니 혼자 있는 딸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엄마 말이야. 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딸은 말이 없더니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왜 말 안 했어? 나 지금 당장 갈게. 딸은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고 박 씨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딸 역시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당장엔 와 있겠지만 요즘 나도 일이 너무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간병인을 쓰셔야 할 것 같아. 엄마 몸을 계속해서 챙겨야 하니까. 서로 왕래가 없는 남매는 당연히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본인이 제대로 돌볼 수 없으니 제일 먼저 간병인부터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들 처음엔 놀라서 뛰어오지만 올해는 힘든 거겠지. 결국은 돈 주고 사람을 써야겠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병보다도 이 세상에 홀로 남은 느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 씨가 기대하게 된 건 의외로 딸이었습니다. 딸은 마음을 바꿨다며 갑자기 간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당분간 사업 접고 엄마 옆에 있을게. 매장은 밑에 직원이 대충 돌릴 수 있어. 괜찮다. 너도 바쁠 텐데 뭐 하러. 무슨 소리야. 엄마 아픈데 내가 옆에 있어야지. 이럴 때 딸이 아니면 누가 있어. 그 잘난 아들은 전화 한 통 외엔 뭘 했는데. 박 씨는 딸이 그렇게까지 해주겠다고 하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너가 이렇게 해준다니 엄마가 참 든든하다. 사실 이게 당연한 거지. 부모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엄마는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에 박 씨는 그동안의 외로움이 조금은 씻기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정말 며칠을 꼬박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처럼 병원으로 와서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 시간 챙겨주고 병원비 결제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는 그냥 치료에만 집중해.
그래도 그 돈이 어디 쉬운 돈이냐? 너도 사업하면서 돈 들어갈 때 많을 텐데. 엄마가 나 키워준 게 얼마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난 진짜 엄마밖에 없어. 박 씨는 그렇게 딸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서운함이 묻어날 때마다 딸은 더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그놈 진짜 정없다. 아무리 지 자식이 아프다 해도 엄마가 암이라는데 자주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걘 자기 자식밖에 몰라. 지금도 지 아들 병원 간다고 바쁘다는데 그럼 올케라도 보냈어야지. 부부가 하여간 똑같아. 박 씨는 그런 딸의 말에 선뜻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네 동생도 사정이 있겠지. 지 자식이 아프니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어.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잖아. 아니, 엄마. 자꾸 그렇게 두둔하지 마. 엄마는 지금이 가장 큰 고비라고. 그 녀석은 자기 자식만 가족이야? 지를 낳아준 엄마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딸은 박 씨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 따뜻한 손길에 잠시 마음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아들에게서 오는 전화도 점점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이 옆에서 크게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걔 전화 받지 마. 또 와서 별 도움도 안 되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거야. 오지도 않을 거면서 말로만 때우는 거 진짜 못됐어. 지가 잘못한 거 알아야 돼. 박 씨는 그래도 아들의 전화를 한 통 받아볼까 했지만 정작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딸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박 씨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복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딸이었기에 더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박 씨는 딸이 병원비를 선뜻 부담하겠다고 나섰을 때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프고 외로운 시기 자신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고 시간을 내주는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딸은 병원비 계산도 스스로 챙기고 필요한 약이나 치료 일정도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 당연히 내가 해야지. 엄마 딸인데. 그 말에 박 씨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딸은 며칠 동안 꼬박 병원에 상주하며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간호사들도 따님이 참 살갑다고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점점 들쑥날쑥 병원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불편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왜 안 오니? 엄마가 지금 간병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으니 불편하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계속 회사를 비워놨더니 갑자기 매장에 문제 생겨서. 근데 엄마, 간병인은 절대 쓰면 안 돼. 내가 다시 스케줄 조정해서 장기휴가 쓸게. 엄마를 남한테 맡긴다는 건 난 도저히 못하겠어. 박 씨는 그런 딸의 말에 고마우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딸이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힘들다 하면 무리해서라도 해주니 그게 어디냐.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쟤네랑은 상종도 하지 마. 나 연락해봤는데 올케는 아예 못 온다 하고 그 녀석은 애 병원 다닌다며 핑계만 댔어. 내가 좀 더 무리할게. 엄마만 걱정 마. 그 말에 박 씨는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에게 실망한 건 둘째치고 딸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위해 애쓴다는 사실이 더 뭉클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엄마는 너만 믿는다. 박 씨는 그렇게 다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병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던 박 씨에게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요즘 보험도 알아보고 있는데 엄마 실비는 어디까지 보장되시는지 아셔? 글쎄, 들어둔 건 있는데 잘은 모르겠네. 내가 확인해 볼게. 요즘 병원비 장난 아니야. 엄마 검사비만 해도 꽤 나왔어.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마음이 더 미안해졌습니다. 그래, 네가 부담 안 해도 되는데 너 일도 바쁜데 엄마 간병까지 하려면 피곤하지. 아니야, 엄마. 내가 당분간 시간 낼 수 있어. 간병 걱정은 하지 마. 그러면서 딸은 보험 외에 박 씨의 재산 상황도 하나씩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지금 갖고 있는 건 뭐뭐 있어? 할아버지가 주신 아파트 2채는 아직 전세 놓은 상태지? 대출은 없지? 그럼 전세 들어있고 대출도 없고 그게 궁금했어?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갑자기 또 아프면 요양병원 같은 데도 알아봐야 하니까.
박 씨는 그때는 딸이 걱정돼서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딸이 다시 병실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저기, 재혼을 하려고 해. 박 씨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재혼을 하겠다고? 응. 엄마도 나 이혼했을 때 속상해했잖아. 혼자 사는 거 안쓰럽다고. 근데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전 남편처럼 능력 없는 사람 아니고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괜찮고. 나는 너 누구 만나는지도 몰랐네. 그러면 엄마도 한번 봐야지. 딸은 그 말을 꺼낸 김에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한번 데리고 올게. 근데, 그래서 말인데, 엄마 갖고 계신 아파트 있잖아. 2채 있으니까 그중 한 채만 먼저 내 앞으로 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 박 씨는 깜짝 놀라 손을 빼냈습니다. 그건 엄마가 만약을 위해서 아직 갖고 있는 거야. 그걸로 니네 평생 먹여 살렸고. 딸은 박 씨에게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사업도 오래 했고, 지금 소형 체인 운영하면서 자리도 잘 잡았어. 근데 그 집이 약간 보수적이야. 근데? 저기, 예비시댁 쪽에서 나는 재혼이라. 그리고 나이도 있고, 사업도 한다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줄 아나 봐. 이혼하고 사업에 다 털어넣고 돈 잃고 원룸에서 지내는 건 모르시니까. 아무튼 신혼집을 따로 해줄 순 없을 것 같다고 둘이 알아서 마련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야 믿고 결혼 허락하겠대. 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러자 딸이 덧붙입니다. 아니, 그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인데? 사업하고 자리를 잡았다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집 한 채를 스스로 못 해와서 네가 집을 해가야 된다고? 그치? 엄마 말도 맞는 말이지. 근데 엄마, 나는 재혼이고 이 사람은 초혼이잖아. 사실 나도 이전 결혼해서 이혼하면서 얼마 챙겨 나오지도 못하고. 아무튼 엄마가 아파트 지원만 해준다면 나도 그 집을 발판 삼아 새 출발해보고 싶어. 박 씨는 그제야 딸의 말을 곱씹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듣는 내내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그게 지금 그렇게 급해? 엄마 이러고 누워있는데.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엄마 머리가 아파온다. 딸은 서둘러 말합니다. 저기 엄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는 엄마가 지금 힘드니까 더 빨리 대책을 세우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약해지신 걸 보니까 마음이 급해졌어. 이번에 도와주면 나 이번엔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딸은 그렇게 말을 잇고 박 씨는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낯선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불현듯 이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늘 이런 식으로 미국 유학도 가겠다고 했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혼수자금도 보태달라고 했었습니다. 이혼하고 우울하다며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대서 몇천 보태주기도 했고 그때마다 이번이 끝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또 저렇게 인생을 꾸려가며 변덕을 부리고 하다못해 엄마가 암에 걸려 회복하느라 누워있는데 그 머리맡에서 저런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던 겁니다. 어쩜 이렇게 변하는 게 없는 건지 도대체 딸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지 더는 생각하고 싶지도 상상하기도 싫어졌습니다. 박 씨가 인생의 가장 힘든 때에 마주하니 딸의 이런 모습이 더더욱 객관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머릿속이 어지럽고 가슴은 더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박 씨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딸의 부탁은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병실 창가에서 아침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다 딸이 물수건을 들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은 안 되겠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거야. 혹시라도 더 아프면 거기서 요양이라도 하려고 했고. 딸은 멈칫하더니 말없이 물수건을 접으며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지금 그 말 확실해?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말없이 수건을 접던 손이 멈추고 입술을 꾹 다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와, 결국 이렇게 되네. 엄마는 이렇게 엄마 생각하는 딸은 신경도 안 쓰고 엄마 아들밖에 안 보이나 보다. 걔는 장가 갈 때 바로 집 해주더니. 박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들고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얘기가 그렇게 돼? 너 유학 갈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5천만 원 보태줬잖아.
갑자기 결혼한다고 혼수하라고 하길래 8천만 원도 해줬고 이혼하고 사업한다고 또 3천? 계산해봐라. 네 동생보다 너한테 들어간 게 더 많아. 아니, 언제적 얘기까지 끌고 오는 거야. 지금이 중요하잖아.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등을 침대에 기댔습니다. 그래. 지금 중요한데 그래서 아픈 엄마 병실에서 또 돈 얘기냐? 엄마가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있을 때 얘기하자. 그런 생각은 안 드니? 박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것이 차오르려는 걸 애써 참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 씨는 더는 말을 잇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돈 얘기로 흘러가는 상황이 아픈 몸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자식과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예, 엄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생각 변함없다. 박 씨가 단호하게 입을 다물자 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실망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격앙으로 표정이 금세 바뀌었습니다. 진짜 그게 엄마 마음이야? 엄마의 나를 향한 마음이 고작 이거야? 딸은 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여생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앞으로 살 날이 몇십 년인데 이거 하나 나한테 땡겨서 못 해줘? 박 씨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여생이라는 단어까지 꺼낸 딸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도 이혼해봐서 알잖아. 얼마나 힘든지. 박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딸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엄마가 먼저 이혼해서 나를 평생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만들어 놓고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릴 때 그때마다 나는 상처받고 혼자 참았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왜 책임질 생각을 안 해? 이렇게 말하고는 대차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박 씨는 침대 머리맡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이 나가버린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박 씨는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방금 전 내뱉고 간 말들이 머릿속을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내 의지로 이혼한 것도 아니었고 젊은 시절 사업한다고 온갖 일을 벌이던 남편 뒷수습하느라 고생 끝에 남은 게 이거였는데 그 억울하고 쓰라린 시간을 딸도 알 텐데 말입니다. 딸은 한때 그걸 이해해줬고 엄마가 불쌍하다며 안아주던 적도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고생을 엄마 탓이라 말하는지 박 씨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나가버린 딸의 뒷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안함이라고 넋이 쿵쾅거리며 문을 나서던 그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간 후 박 씨는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더 지쳐버렸습니다. 중간중간 간호사가 물컵을 건네주고 상태를 체크해 주었지만 그 이상 따뜻한 손길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딸이 간병을 맡고 있었기에 갑작스럽게 비는 시간은 그 자체로 박 씨에게는 너무나 고단하고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대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박 씨는 그렇게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아프고 지친 몸인데도 가장 아픈 건 그날 밤 들었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건 약으로도 누구의 간호로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간신히 힘을 내어 핸드폰을 찾아 들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박 씨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 말에 아들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신 거야? 박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아들은 당황한 듯 덧붙였습니다. 아니, 누나가 엄마 퇴원하셨다고 했어. 자기가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도통 연결이 안 돼서 말이지. 그리고 나더러 엄마 힘들어서 휴대폰도 못 보신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박 씨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만 지금도 병원에 있어. 너한텐 병원 위치도 안 알려준 거냐? 그래서 전화하려고 했는데 엄마 전화도 계속 꺼져 있어서 못했지. 일단 누나가 계속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나랑도 몇 번이나 싸워서 누나한테 연락은 못했어. 근데 계속 엄마 연락 기다리고 있었지.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딸이 충전해준다며 핸드폰을 가져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치료 중에 핸드폰 보지 마. 전자파 나오고 안 좋아. 이건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어차피 연락은 다 나한테 올 테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별로 보지 않았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통화 내역이나 부재중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섬찟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얘가 연락 내역을 지운 건가? 그동안 이상하리만큼 핸드폰이 조용했던 게 설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이렇게까지 연락을 안 하고 들여다보지 않을 리는 없었습니다. 딸이 박 씨의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손에 힘이 빠져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딸의 행동이 단순한 철없음이나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라 계산된 차단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엄마라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걸 자신의 입맛대로 조작하고 남동생과 엄마 사이를 고립시키며 자기 입장만 챙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을 위한다며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고 간병도 하겠다고 나섰던 딸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것 뒤에 이런 행동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침대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무거운 감정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분명 아픈 건 몸이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박 씨와 아들은 함께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맡엔 약봉투와 메모지가 흐트러진 채 놓여 있었고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고 딸이 그동안 자신과 아들을 고의로 갈라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마음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염치도 없이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내가 요 며칠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도 못 드리고 신경 못 써서 미안해. 내일 엄마 퇴원이지? 내가 엄마 모시러 갈게. 박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다정한 척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들이 떠올랐고 박 씨는 이미 딸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자신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왜 또 저러는 거야? 무슨 속셈이 또 있는 건가? 박 씨는 가슴속이 먹먹해졌습니다. 변덕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는 딸의 말투에 더는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바로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일 퇴원이니까 너가 좀 엄마 데리러 와라.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설명하고 싶지도 복잡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알겠다며 내일 바로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오겠다고 했고 다음 날 점심 무렵이 되자 두 사람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조금 안도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준비하던 그때 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엄마 벌써 퇴원 준비하셔? 왜 이렇게 급하게? 박 씨가 말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엄마 내가 모시고 갈 거야.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여기서 딸은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지금까지 간병한 사람인데? 너는 빠져. 왜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와서 난리야? 둘은 순식간에 복도에서 고성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간호사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복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그 둘을 말리다 못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다 들린다. 아들은 박 씨 쪽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자. 일단 몸부터 회복하셔야죠. 그런데 옆에서 딸은 손을 벌벌 떨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가 쟤 부른 거지? 와, 이제 답이 나오네. 엄마 재산 쟤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너무한다. 지금껏 엄마 돌본 건 난데 쟤한테 쏠랑 다 줘버린다고. 박 씨는 그제야 가슴속에 쌓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속 시끄러우니까 그만해라.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 제발 좀 그냥 놔둬. 그런데도 딸은 이런 상황은 보이지도 않는지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악을 쓰며 날뛰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이혼하고 좀 잘 살아보겠다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도와주지를 않냐고. 아니 여유가 있는데도 왜 안 주냐고. 박 씨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 가슴을 후벼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외침은 점점 격해졌고 박 씨는 차라리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너도 불쌍하지. 그 마음 모르진 않는다. 근데 말끝이 떨렸습니다. 박 씨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안 불쌍하냐? 몸이 이래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 엄마한테 자식이 머리맡에서 집 달라고 난리를 쳐대는데 그 꼴을 당하고 있는 엄마는 안 불쌍해. 그러자 딸은 일순간 숨을 죽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엄마 재산은 엄마 거야. 이 재산 유지하는데 네가 어떤 도움을 줬어? 내 걸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걸 나이 40살이 넘은 애가 4살 애처럼 떼쓰면서 달라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했잖아. 나는 떼쓰지 않았어. 이유를 다 설명했고 왜 필요한지 충분히 말했다고. 근데 엄마가 그냥 무작정 거절한 거잖아. 바뀔 건 전혀 없어. 안 돼. 네가 뭐라고 말해도 안 되고 안 줘. 그게 내 대답이야. 네가 뭐라고 하던 안 된다고. 박 씨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결국 거칠게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박 씨는 침대에 앉은 채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용해진 병실 안에서 박 씨는 핸드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통화 버튼을 길게 누르지 않은 채 연락처를 삭제하고 차단 목록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퇴원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가서 쉬시라며 조심스럽게 말해주었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마음속이 시끄럽고도 공허했지만 당장 어디라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아들 집에 도착했고 작은 방 하나에 짐을 풀었습니다. 며느리는 따뜻한 차를 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계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그 말에 박 씨는 잠시 울컥했지만 눈물은 꾹 삼켰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집에 머문 첫날부터 집안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함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머지않아 박 씨는 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의 상태를 직접 보고 나니 그간 아들이 엄마에게 소홀했던 것이 단순한 무심함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주는 덩치에 비해 유난히 체력이 약해 보였습니다. 특히 체육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날은 호흡이 거칠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박 씨는 놀란 마음에 물컵을 건네며 아이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손주를 조심스럽게 눕히고는 조치들을 빠르게 취했습니다. 얘는 심장 쪽이 선천적으로 조금 안 좋잖아.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무리하면 안 돼. 박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감춰진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요. 밤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저희의 일도 있고 어머니 일도 신경 쓰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들의 얼굴은 확연히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자니 박 씨는 더는 서운함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걱정해왔던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을 지내며 박 씨는 손주의 병원 치료 기록도 슬쩍 보게 되었습니다. 고정적인 대학병원 진료 예약이라든지 관련 서류까지 모든 것에 아들과 며느리가 꼼꼼히 대응하고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히 아들이 무심했던 것이 아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박 씨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완강히 사양했음에도 박 씨는 본인의 통장에서 대학병원 치료비 일부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또 하셨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괜찮다고. 하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한테 해주는 거야. 엄마로서가 아니라 할머니로서. 기특한 녀석 잘 이겨내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나밖에 없는 손주 잤냐?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박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계속 함께 지내자며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지 마. 다 나으실 때까지는 우리랑 같이 계셔. 엄마 혼자 계시면 우리 마음이 더 불편해. 박 씨는 고마운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결국 박 씨는 며느리의 정성 어린 말과 아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자리가 편해. 니들도 먹고 살기 바쁘잖아. 나야, 이제 조금만 더 회복하면 되니까 걱정 붙들어 매. 그렇게 박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는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본인의 자금으로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마음도 다잡기 위해 박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온 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또 한 번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이번엔 며느리에게까지 연락해서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박 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걸 알게 되자 며느리에게까지 손을 뻗친 모양이었습니다. 듣는 순간 박 씨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까 쟤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딸이 말하던 그 재혼 상대라는 남자에게 결국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해간다는 것도 사실 거짓말이었고 그걸로 그 남자의 사업에 보태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박 씨에게 아파트를 못 얻어낸 딸이 다른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려던 중 남자의 신상도 뒤늦게 확인해 보니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엄마, 진짜 누나는 그냥 평생 저렇게 살아야 돼.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누나랑 완전히 연 끊고 안 볼 거야. 박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척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다신 연락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딸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자식이라도 낳지 않은 게 다행이구나. 그렇게 철없는 성격으로 아이까지 있었으면 박 씨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 하나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기에 그 상상만으로도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한편 아들네 손주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웃는 얼굴도 자주 보였습니다. 박 씨는 때때로 아들네 집에 들러 손주 얼굴을 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항상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고 박 씨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남은 인생만은 평온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